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 두절 상태예요. 회전 교차로 추돌 사고 시 과실 비율은 매일 되풀이되는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트로트 가수에 빠진 아내와 이혼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판결록입니다. 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흥미로운 사안인데요. 대학 교수의 계좌 관리를 맡았던 교직원이 약 2천만 원 가까이를 빼돌려서 암호화폐를 구매해 징역 8년의 선고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네. 교직원이 교수의 계좌를 관리를 한 것도 좀 의아한데 그 돈을 빼돌렸다니 정말 간도 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네, 그 상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춘천시의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교직원은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건 행정 편의상이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그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암호화폐 구매 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약 1,700여만 원을 보내주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효율성 때문에 아마 교수님께서 행정직원에게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공인인증서를 인용한 건데 이 교직원은 왜 교수 돈을 빼돌린 걸까요? 이제 아무래도 그 공인인증서 보관하고 있으면 이체 업무를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공인인증서 가지고 거기 이체되어 있던 잔액도 확인할 수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이걸 좀 악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법원은 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은 것 같은데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실제로 그 교직원은 혐의를 처음에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도용당하고 해킹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법원에선 여러 가지 이체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을 했고요. 인터넷 뱅킹 접속 당시에 IP 주소는 물론 교직원이 비트코인을 받은 전자지갑에 인적사항에 교직원의 운전면허증 번호랑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이름 등이 쓰여 있기도 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인증수단으로 교직원이 직접 촬영한 셀프 카메라 사진이 사용이 된 것이 적발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관련한 혐의는 지금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라는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사기죄는 흔하게 많이 아시는 죄명이긴 한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요, 일단 형법상의 죄명이고요.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나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굳이 이익 사기의 특별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의미에서 흔하진 않지만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징역 8개월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양형 이유는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네, 이제 재판부에서는요, 컴퓨터 사용 사기의 피해액이 적진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해서 징역형의 선고를 선고하였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이 8개월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가 법정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의 이하의 징역형이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량은 굉장히 뭐 낮은 형부터 높은 형까지 가능하긴 한데 통상적으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뭐 이 형량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사실 그 피해액이 적진 않지만 그래도 뭐 고액 사기로 징역형이 확실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피해 액수는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낮지 않은 형을 선고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이 교직원이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재판부에서는요, 교직원의 상황을 고려해서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형이 통상적인 형보다 조금 뭐 중하다고 판단하는 거 있긴 하지만 합의만 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선처를 주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유예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아마 합의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혹은 합의를 위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워서 합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뭐 변제를 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될 수 있다. 그런 정황들을 고려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이런 경우 암호화폐 투자로 이익을 얻었다면 이 수익을 교직원이 설마 고스란히 갖게 되진 않겠죠? 네, 이제 사실 형사적인 범죄와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별도라 법원에서 형사적인 사건에서 뭐 추징 등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대한 거는 피해자가 어쨌든 피고인 쪽에다가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셔서 금원을 반환받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사기 관련된 범죄에서 추징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되지는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흔히들 암호화폐 투자는 익명이고 또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사실 세무 당국이 완벽하게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상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네, 어떤 상황이실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상속인이 5명인데 네. 그 5명 중에 1명이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셔서 어떤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계신 상황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네. 이게 그 대표로 지금 상속세나 취득세를 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락이 되면 이제 그때 등기가 가능한지 첫 번째 궁금한 점이. 네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상속인 그 1명 빼고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한 분이 지금 네. 상속세랑 취득세를 다 납부하실 생각도 있으신 것 같으신데, 네.
혹시 그러면 지금 이 등기에 대한 부분은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누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거 이제 상속세 등기는 네. 그 대표로 일단은 예, 한 사람으로 이렇게 동생한테 몰아주기로 다들 합의는 했거든요, 4명이서. 한 분한테로 그냥 이전 정보 네네. 등기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 받지 않는 걸로, 상속 네. 포기하시는 걸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게 이제 시골 땅이라. 그러면, 그래서 네. 이제 지금 그러면, 네. 동생한테 몰아주기로 했는데, 이제 지금 5명인데, 셋째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년 네. 정도 됐거든요. 지금 그 상속하시는 재산 요거 땅 하나만, 지금 부동산 하나만 있으신 상황이세요? 그게 임야하고 네. 전이에요. 그렇게만 지금 정리하시면 되시는 네네. 상황이신 거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그 동생분은 언제부터 연락이 지금 10년 전이라고 한 하셨는데,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해외로 가시거나 그런 걸로 아니에요. 추정되세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 뭐 추정하시는 사정이 있으세요? 그 사정은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가끔 이렇게 연락은 했었는데 10년 전부터는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네. 혹시 그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 발급은 혹시 해보셨어요? 초본요? 네.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 네 발급 초본 누구 이름으로 발급? 그 동생분이요. 동생분은 안 해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네. 지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동생분 한 분한테 이 모든 이전 등기를 하는 거는 지금 사실 불가능하실 것 같고, 그러면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한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협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를 지금 다른 동생분 한 분한테 이전하기에는 지금 한 명 합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우신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시면 되기는 해서, 만약에 소송을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송달을 시키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동생분이 이제 뭐 해외에 갔는데 연락이 두절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그냥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신 거고, 연락처나 뭐 이런 게 하나밖에 없어서 연락이 안 되시는 상황처럼 보이시니까 한번 주민등록 초본을 주민센터에 가서 한번 발급을 가족이시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초본을 떼어보면은 그 연락처가 나오는가요? 뭐 전화번호는 안 나오는데 주소는 나오니까 뭐 우편이나 이런 걸 보내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도 연락이 안 닿는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어쨌든 판결을 받으셔서 그 결정문을 가지고 등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네. 진짜 먼저 취득세나 상속세를 낼 수도 있지 않나요? 네네. 이게 그 취득세랑 상속세랑 지금 전부 다 사망하신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보통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는 하고, 만약에 이게 지연되게 되면 가산세가 좀 나오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가산세가 높을 수도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뭐 소송을 하시거나 이래서 지연되시는 경우나, 혹은 지금 상황처럼 한 명이랑 협의가 안 되거나 한 명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뭐 취득세는 먼저 내놓고 나중에 그거는 정리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납부만 먼저 6개월 안에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어차피 지금 그 연락이 안 되는 분의 상속 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산은 뭐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 입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시고 등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 서류들은 혹시 상속세랑 취득세 같은 된 경우에는
세무사님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문의를 네. 하시는 게 좋으시고, 통상적으로 그 상속 재산을 시가 계산하는 것도 기준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유리하게 적용을 아마 해주실 거라, 그거는 별도로 조금 알아보셔서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혼자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이렇게 홈택스 같은데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이거는 사실 딱 정해진 뭐 500만 원 이렇게 신고하는 정액이 아니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문가 도움 받으셔가지고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우체국 예금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그 예금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한 2천만 원 정도 있거든요. 아, 2천만 원이요? 그게 그 우체국 보통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입증 자료를 가지고 가면 지분별로는 아마 입금을 따로 해주시긴 하시거든요. 아주 고액은 아니라서. 그래서 은행에 가셔서 근데 이제 한 명 있는 그분에 대한 거는 못 주는 거죠. 지분으로 봤을 때는. 혹은 또 어떤 데는 전원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나눠줄 수 없다 해서 그거를 공탁하기도 해요, 법원에다가. 그래서 그거는 각 은행별로 조금 다르고, 그 업무는 사실 대리인이 할 수가 없고 직접 당사자가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직접 뭐 인감증명서거랑 신분증 가지고 은행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조언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형제 자매, 그러니까 가족의 경우는 초본에 대해서 일단 거주지를 확인해 보라고 조언을 해 주셨고, 그마저도 또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변호사님께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서 그 결정문을 가지고 좀 해결을 해 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상속재산 이렇게 다 정리를 한 이후에 또 연락이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때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이제 사실 상속재산 어느 정도 협의가 됐거나 혹은 뭐 판결문이 전달이 돼서 결정문이 나왔는데 갑자기 사후적으로 연락이 닿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협의라는 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등기도 그렇고 정정은 사실 가능하긴 해요. 다만 이제 한번 절차가 진행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수차례 정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정정에 대한 기한도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상속인들이 전원이 모여서 전부 한 번에 처리를 해서 더 이상 정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다면 좋겠지만 사실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 자매분이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연락을 주시는 거 보면. 근데 그 상속 재산 그 지분이라는 것도 그 형제 자매 간의 협의를 통해 그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계시니까 그 지분도 지금 남아있는 연락이 되는 형제들끼리 좀 상의를 해서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왜 이분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야 되면 뭐 이런 구구절절 이야기를 작성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그걸 봤을 때 한 분이 어쨌든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당화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라 법원 판단을 통해서 하실 수는 있고요. 뭐 그게 아니시라면 상속인들이 뭐 전원이 본인은 뭐 이거를 가져가서 처리하기도 힘들고 뭐 하기 어렵다 해서 혹은 뭐 어쨌든 상속인들 한 명의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한 분한테 전부 주는 경우들은 좀 흔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상속세와 취득세는 지금 납부를 미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상속세랑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법적으로 6개월 내에 사망한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망한 자로부터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기한이 정해져 있군요. 네네. 6개월로. 예, 그렇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가액이 뭐 작은 부동산이고 금액이 높지 않으면 가산세가 되게 미비할 수 있는데, 사실 금액이 되게 큰 재산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나 이런 부담이 엄청 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소송이나 뭐 추후 과정이 시간이 많이 남으신 경우라고 하면 뭐 가산세 때문에라도 상속세랑 취득세는 사전에 납부를 6개월 안에는 통상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꼼꼼하게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상담자께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오늘 상담자분께서 상담을 주신 사연은 아마도 이제 왜 여기까지 연락 주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상속 등기를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상속세랑 취득세, 세금 납부는 6개월 안에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상속 등기나 상속 재산 분할 협의나 혹은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한 결정을 받는 것은 시간이 6개월 안에 해결되기가 보통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등기나 분할 협의 같은 것들이 6개월 안에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6개월이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좀 무한정은 아닐 것 같은데 좀 정해진 기한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기한이 사실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등기라는 것도 소멸시효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네. 민사적인 채권은 10년이기 때문에 그 이상 지나가 버리면 나의 상속 재산이 아닌 걸로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몰라서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빠르게 해결을 하시는데, 이제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지분의 다툼이 있거나 혹은 뭐 상담자분 사연처럼 한 명이 두절됐거나 한 명이 해외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좀 6개월 이후까지 지연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사망 후 6개월까지는 그 상속세, 취득세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후에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3.5톤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며칠 전 회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2.3톤 화물차와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먼저 진입을 해서 직진을 하려는데 상대 화물차가 막 진입을 하려던 중에 사고가 나서 제 차의 기름 탱크 부분과 상대 운전석 휀더와 문짝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하필 제 차는 블랙박스가 고장난 상태라 상대 측 블랙박스만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 측 보험은 공제조합이고 저는 개인 보험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을 90%라고 하는데 회전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상대방 쪽에선 대의는 넘어갈 테니 대물 보상만 해달라고 해서 견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실 비율을 그냥 인정하기엔 너무 억울해서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되나요? 네, 뭐 다양한 요소들을 하는데요. 막 여기서 상담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먼저 진입을 했느냐, 그리고 뭐 예측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진입을 예측할 수 있느냐, 교통 상황이 어땠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원칙적으로 회전 교차로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이는 그 회전 교차로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곳에서 진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한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어서 원칙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보통은 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적다라고 판단하고 갑자기 들어온 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하는 경우들이 더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네. 그럼 로터리 사고와는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지금 약간 로터리 사고와 회전 교차로 사고에 약간 차이에서 헷갈린 부분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로터리라고 하면은 사실 또 회전 교차로랑 조금 다르게 로터리에 먼저 진입한 사람이 우선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 로터리와 회전 교차로 흔히들 사실은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네요. 네네. 로터리 같은 경우는 진입을 먼저 한 사람이 항상 우선하기는 하고요.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는 회전 차량이 사실 우선하는 거라 저 그림과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회전 로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회전 교차로가 아닌가 좀 생각은 지금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상담자님 말대로 회전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우선적이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 진입도 사실 반대편에서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곳에 진입했다고 회전 차량이 무조건 우선한다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을 보는 건데, 상담자분의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봤을 때는 비슷한 공간에 있을 때 갑자기 다른 차량이 회전 교차로 상에서 들어와서 본인이 먼저 접근을 하셨는데 상대방 차량이 회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차량인데 과실 비율이 본인한테 90%라는 건 억울하다, 뭐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로터리라고 했으면 좀 상황이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전 교차로입니다. 지금 현재 상담자님 과실이 90%나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이 과실 비율이 사실 90%를 받으면 너무 네. 크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네네. 이의 제기를 그래도 좀 해보는 게 나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이제 본인이 먼저 진입을 했고, 이 상담자분이 생각하실 때는 뒤에서 회전하던 차량이 상담자분의 차량이 진입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했다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하면 이의 신청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으실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보험사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진 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렇게 억울하신 분들은 정말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가지고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상담자분이 좀 억울하신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험사에서는 통상 이런 경우를 회전하시는 차량 20%, 그다음에 들어오신 상담자분 같은 경우 80% 보통 그 기준에서부터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90% 인정이 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상대방 차량이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고 예견할 수 있었다 생각이 드시면 한번 이 일을 해보시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 90%에서 80% 정도까지는 좀 그 책임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네, 그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렇군요. 뒷차량이 언제, 회전 차량이 언제 상담자분의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고, 만약에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하면 사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사고가 나는 건 통상 이제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주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거리가 멀리 있었는데 들어온 차를 부주의로 과실로 보지 못하고 빠른 속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거라, 사실 과실 비율은 80%가 아니라 그보다 더 밑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대 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냐가 좀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네. 뒤에서 오는 차량이 이 상담자분의 차량의 진입을 예측할 수 있었냐, 그리고 회피할 수 있었냐, 이런 네.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과실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른데, 지금 상담자님의 블랙박스가 하필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 측 블랙박스 영상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상대 측에서 이 영상 제공을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어쨌든 이게 사고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사실 영상이 있음에도 제공을 거부한다면은 영장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영상 제공 거부가 아니라 영상이 없다 혹은 쌍방이 다 없는 경우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요즘에는 사실 CCTV가 생각보다는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교차로가 회전 교차로라는 게 아주 작은 골목길에서는 보통 있지 않은 도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에 CCTV가 있을 걸로 보이고, 그 CCTV는 도로 관리하는 청에서 보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해당 CCTV를 열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화물차가 진입 가능한 회전 교차로이기 때문에 분명히 CCTV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현재 개인보험과 공제조합 간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으로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네, 이제 공제조합은 사실 아무래도 이런 사고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공제조합을 뭐 자문을 하고 있는데 보면 거의 변호사처럼 업무를 하시긴 하시거든요, 직원분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이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비용을 지불하실 수가 있다 하면 가까운 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 뭐 전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대방 측에서 대인 보상은 일단 넘어가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고 후유증이 나타난다면 또 언제든 마음이 또 뒤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사실 뭐 합의서 써놓고 다른 말을 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요 관련해서는 합의서 작성하시고 뭐 대물은 뭐 대물만 보상을 해주고 추후 대인은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실 때는 그 대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합의안에 들어가는 범위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발생한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에 대한 청구까지 예상을 해서 일체를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한다거나, 혹은 과실 비율에 대해서 90%를 인정하진 않는다는 문구를 꼭 남기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고가 나면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보험 처리하는 가이드라든지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가이드 같은 걸 되게 쉽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거의 원칙적으로 규정처럼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그 규정 외에 특별한 상황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 내용만 보실 것은 아니신 것 같고, 만약에 이 상담자분처럼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거나 기준이 있는 걸 알지만 억울하다 생각이 드시면 관련된 사건, 사고를 많이 처리하는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게 맞으신지, 혹은 뭐 소송이 필요한지 등을 상담해 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변호사님 조언대로 합의안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좀 개인으로서 대응하기 어렵다 싶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혼자 살고 있는 60대입니다. 오래전 이혼하고 가정 방문 선생님 등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는데요.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금이 많이 모자라서 오래 알고 지낸 언니에게 어렵게 5천만 원을 빌렸는데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사업을 정리했고요. 그 과정에서 언니에게 2천만 원을 바로 상환했습니다. 빚이 3천만 원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언니가 매달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해서 원금 30만 원에 이자를 더해서 주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이 금융권에까지 손을 댄 상태라서 그 금액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결국 남동생에게 말해서 1,000만 원을 더 갚았고 남은 빚은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언니에게만 돈을 빌린 게 아니고 갚아야 할 은행빚 등이 많아서 채무가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결국 작년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로 현재까지 상환 중인데요. 지금은 겨우 남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취직해 먹고 살고 있는데 언니가 매일 전화해서 돈 갚으라고 난립니다. 그동안 언니에게 이자 명목으로 준 돈만 해도 2천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회생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상환을 요구해 옵니다. 일도 힘든데 매일 전화로, 메시지로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언니에게 채권자가 너무 많이 빚 독촉을 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별의별 욕을 다 들었습니다. 한 번은 가게까지 찾아와서 일하는 저를 불러내 성화를 부린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린 상황이라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일단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이 개인회생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제 개인회생에서 문의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이라는 점은 이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당연히 통보가 되는 건가요? 네, 채무자가 이제 개인회생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서요, 거기에 채권자 목록이라는 걸 기재해서 제출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있다라는 점은 알게 되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이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고지가 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돈을 갚지 않을까봐 우려가 되는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매일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욕설까지 듣고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불법 채권 추심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네. 본인이 빌려준 돈이 있고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시니까 아마 억울한 마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독촉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답답하고 억울하시니까 네. 그러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지나쳐 버리면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불법 행위가 되어서 오히려 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 사안의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서는 정당한 채권 추심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돌려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불안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 독촉을 계속하는 것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전화나 메시지 외에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예전 같으면 사실 전화해서 갚으라고 하고 메시지 보내고 뭐 집에 찾아가고 이런 정도가 사실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을 하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진을 찍어서 뭐 인터넷에 올려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거나 뭐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사기꾼 명단이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공개한다거나 그런 일도 좀 흔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이분이 채무자라는 거를 알리고 보통 채무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시고 사기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사실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지 않아서 큰 광의의 의미에서는 뭐 불법 채권 추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SNS상에 사진을 네. 올리는 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그 메시지나 전화를 보내는 것도 네. 어느 정도로 좀 반복이 돼야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채권자분들이 사실 변제를 받지 못해서 답답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시다 그럴 것 보니까 같아요. 이제 연락을 하게 되고 또 채무자분들이 연락을 보통 피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전화를 하게 되는 그런 네네.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난 채권자니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연락해야 되지 가능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한 5회 이상을 보낸다거나 그 내용이 불안하게 해서 너 돈 안 갚으면 찾아갈 거라는 등 뭐 가만두지 않겠다, 돈 빨리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위협적인 말을 5회 정도 이상을 보내시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이라는 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성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찾아가는 행위 하는 경우는 또 광의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메시지 한두 번 보내고 전화 한두 번 하는 걸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5회 이상 반복이 되고 그 내용이 위협적인 경우에는 뭐 협박도 가능할 수가 있고 불안감 조성이라는 관련된 법
일이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회라고 하면 솔직히 너무 그 횟수가 적은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위협이나 또 협박이 될 수 있는 단어의 사용도 좀 주의가 네. 필요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만약 채권자의 비톡촉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부분으로 고소를 생각하시는 채무자들이 생각보다는 많으세요. 이게 그 채권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변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신 분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채무자가 뭐 기망을 해서 편취를 한 거라고 하면 채권자 입장에 고소를 하면 되는데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거고 또 소송을 해도 돈이 없어서 뭐 어차피 못 줄 테니까 채권자 입장에 답답하니까 자꾸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도 변제하고 싶어도 못 갚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행동들이 계속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본인이 잘못해서라고 생각을 하다 나중에는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혹은 형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실무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실 이거를 봤을 때 네. 최근에 저희가 딱 며칠 전에 접수했던 사건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희 의뢰인이 여기 상담을 신청하셨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변제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이제 일부러 안 하는 분은 아니셨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신 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막 인터넷에 글을 엄청 쓰셔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사진들도 올리시고 하니까 본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까지 감수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이쯤 되면 고소를 좀 추천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사례들은 뭐 이 사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상담자분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초에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갚은 이자만 해도 2천만 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자가 적정한 걸까요?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이자도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왜냐면 금전을 대여하실 때는 본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 일단 시중의 은행에서 이렇게 이율을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발생을 하지 않고 다만 시중은행이 아닌 개인 돈을 사용하셔야 되거나 혹은 뭐 금융권 뭐 제3금융권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더 이상 빌려도 빌릴 데가 없는 경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자 30%라고 해도 그래도 일단 빌릴 수만 있다면 빌려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지금 이자 제한법이라는 법령이 있어서 거기서 해마다 최대 이율을 최고 이율이라고 해서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현행 법률상에서는 지금 20%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연 기준이긴 하지만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면 1,000만 원인데 이자를 연간 1,0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라는 그런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상담자분이 여기 기간이 안 써 있긴 한데 혹은 1년 동안 2천만 원의 이자를 변제를 하신 거라고 하면 나머지 이자 1,000만 원은 원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법률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자 제한법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도 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같이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개인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법정 최고 이자는 연간 20%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자님이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개인 회생 조건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개인 회생은 본인의 어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고 직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진행하시는 제도라 뭐 그 부분은 개인 회생 요건에 충족하신다고 하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정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이자 제한법이라든지 뭐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지 협박 등 다수의 어떤 범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범죄라고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와 아내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딸 둘은 독립을 해 따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바빴던 일상이 무료해지자 갑자기 중년 트로트 가수에
빠졌는데요. 트로트 가수의 일정에 맞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집안 살림은 뒷전에 팬클럽에 가입하더니 앨범을 수백 장씩 사기도 했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그 가수에게 보약도 지어주고 명품까지 선물했습니다. 이런 아내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화가 나는 건 노후로 마련한 작은 오피스텔마저도 저 몰래 팔아치웠던 겁니다. 2억 원이 넘는 큰 돈인데 그 가수가 하는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장년층에서도 좀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특정 가수들에 대한 팬덤 현상으로 인해서 가정 내 갈등이 빈번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요새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사실 이제 가수에 한정하거나 혹은 연예인에 한정해서 방송에 나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이제 팬들이 이렇게 뭐 많은 금원을 간다거나 소송 사례들이 종종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버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그런 방송인들 사이에서 이런 동일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가족이 있으시거나 뭐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셨을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가수를 좋아할 수는 물론 있는데 이렇게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쫓아다니느라서 집안일은 물론 보통의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이런 사안으로 이혼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팬들한테 많은 금원을 투자하거나 혹은 뭐 증여하는 거를 뭐 소위 요즘엔 덕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셨을 때 만약에 이게 통상적인 팬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통상적인 범위 내가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을 이르러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 관계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싼 돈을 들여 명품을 선물해 주고 또 가수의 굿즈를 사고 또 앨범을 뭐 수백 장을 사고 이런 행동을 이혼 사유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이제 이혼 사유는 법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하는데요. 규정된 법정 사유라기보다는 기타 중대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때 해당이 되어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단순하게 한두 번 명품을 선물해주고 뭐 굿즈를 소액 결제를 한다 뭐 이런 정도는 수많은 팬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가정 환경이 굉장히 뭐 어렵거나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돈을 뭐 연예인 분에게 준다거나 증여하는 행위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저희 법원에서는 지금 이제 원만한 부부 생활 관계가 뭐 가능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가장 좀 중요한 문제는 노후를 위해 사둔 오피스텔을 몰래 좀 팔았다는 겁니다. 약 2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것도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기는 네. 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그 오피스텔을 팔아서 그 가수분에게 줬다, 증여했다라는 개념이 아니신 것 같고 뭔가 투자를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뭐 투자 계약서를 쓰고 투자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상으로 증여를 하신 것인지는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통상적으로 뭐 증여하는 형태가 많지만 가끔 이제 가수분들이랑 친해지면서 팬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정상적인 투자 형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배우자분이 여기 가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뭐 어쨌든 이게 뭐 이혼 소유가 된다거나 그러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런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뭐 이게 생계 노후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재산인데 이거를 대책이 없이 투자라는 개념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그냥 뭐 줬다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정말 이혼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장년층 팬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좀 특이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사업 프로젝트가 정말 연예인이 팬에게서 그 투자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도 그래서 이런 거를 연예인 측이나 방송하시는 분한테 증여에 대한 거를 뭐 반환해 달라고 한다거나 대여금을 반환해
반환 청구 소송한다거나 투자금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들은 종종 사실 볼 수가 있는 소송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 사연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분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쨌든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기 때문에 결국 재산 분할이나 혹은 후에 이혼 과정에서는 공동재산으로 평가됐을 만한 재산인데 단독으로 이걸 이전해서 줬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반환 청구도 뭐 시도를 해보실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다만 이제 이게 정말 증여의 개념으로 팬으로서 준 돈이라고 하면 혹은 그렇게 투자한 돈이라고 하면 사실 증여의 성격의 돈은 쉽게 반환받기는 어려워서 승소가 쉬운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담자분이 이 문제로 소송을 가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배우자분과 이혼이라던 개인적인 관계는 좀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가장 억울하신 부분은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가수분에게 이 해당 금원을 반환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소송을 좀 미리 준비하신다거나 고려해 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지금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고 더 이상 이게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힘드시겠지만 이혼 등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함께 거주하시는 게 필요하신데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한정견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